늦은 가을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이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들이 모이는 사교의 장이자 권력과 부의 상징 그 자체였다. 호텔 정문 앞에는 한 명의 도어맨이 서 있었다.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고 흰 장갑을 낀 그의 모습은 어딘가 품위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호텔 직원, 그것도 가장 낮은 직급의 도어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대형그룹의 회장이었다. 총 2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의 수장.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왜 그가 도어맨 유니폼을 입고 호텔 앞에 서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자가 이 호텔에 자주 드나든다는 걸 알고 평소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인성을. 권력 앞에서가 아닌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을.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이 호텔의 도어맨으로 위장했다.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오직 호텔 총지배인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 대의 수입 세단이 호텔 앞에 멈춰섰다. 최신형 벤츠 S클래스. 검은색 차체가 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강민호 회장은 습관적으로 차 문을 열기 위해 다가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름은 박소희 31살. 명품 옷으로 온몸을 감싼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다. 강 회장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얼굴은 사진으로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뒤로 큰 캐리어 2개가 보였다. 짐 좀 들어줘요. 그녀의 첫마디였다. 안녕하세요도 부탁드립니다도 아니었다. 명령조의 말투. 강민호 회장은 속으로 첫 번째 체크를 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네, 고객님. 그가 캐리어를 꺼내려는 순간 박소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 그 더러워진 장갑 낀 손으로 만지지 말아요. 이거 에르메스 신상인데 그 장갑에 묻은 먼지랑 땀 냄새 배면 어떡해요? 강민호는 조용히 장갑을 벗고 새 장갑으로 갈아 꼈다. 저기요, 빨리 안 들어요? 박소희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민호는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 올렸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무엇이 들었는지 적어도 30kg는 되는 듯 했다. 호텔 로비로 향하는 짧은 거리. 박소희는 그 옆을 걸으며 계속 통화를 했다. 응, 나 지금 그랜드 팰리스 들어가는 중이야. 오빠는 아직 안 왔대. 뭐 바쁜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아, 맞다. 너 들었어? 여기 호텔 곧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오빠가 대형그룹 친인척이잖아. 그리고 회장님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잖아. 그 회장 댁에는 자식도 없다는데. 어머,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강민호의 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다. 박소희의 아버지 박재민은 대형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형건설의 대표이사였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전문 경영인, 즉 월급을 받는 사장이었다. 주식은 거의 보유하지 않은 그저 실무를 담당하는 고용된 경영자. 하지만 박소희는 아버지가 대형그룹의 핵심 인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결혼하려는 남자 강준서는 강민호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차기 대형그룹의 후계자. 하지만 준서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교훈이 있었다. 진짜 인간관계는 내가 가진 것을 빼고 난 후에 남는 것이라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대형그룹 회장의 하나뿐인 외아들이 아닌 그저 친인척으로 소개했다. 박소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강준서가 대형 그룹의 친척쯤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어차피 자신의 아버지가 회장이 신뢰하는 최측근 대형 건설 대표이사이고 회장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친척도 재산 분배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로비에 도착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공간. 샹들리에가 영롱한 빛을 발했다. 박소희는 프론트로 향했고 강민호는 그녀의 짐을 카트에 실었다. 고객님, 짐은 저희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돌아선 박소희. 그녀는 강민호를 없는 사람 취급하듯 빠르게 로비를 가로질러 갔다. 형식적인 인사.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강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첫인상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은 여러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저녁 7시 강민호는 호텔 로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한두 시간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겠지만 그날은 박소희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해 호텔에 오랜 시간 남아 있었다. 그때 박소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호텔 내부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어머, 아직도 여기 있네요. 박소희가 비꼬듯 말했다. 마치 강민호가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신기하다는 듯이. 네, 고객님. 저녁 근무입니다.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런 고급 호텔에서 일하면 팁이라도 많이 받겠죠?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박소희는 멈추지 않았다.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아직도 도어맨이세요? 승진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노골적인 무시였다. 나이가 많은데도 낮은 직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를 비하하는 말. 강민호는 속으로 두 번째 체크를 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민호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박소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레스토랑에서 나온 박소희는 혼자였다. 강준서는 급한 업무로 먼저 자리를 떠난 모양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자신을 두고 일 때문에 먼저 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다. 화가 난 상태로 로비를 가로지르던 박소희. 그때였다. 박소희는 황급히 걸으며 전화기를 보고 있었다.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앞을 보지 않고 걷던 그녀는 로비 한쪽에 세워진 짐 카트를 미처 보지 못했다. 쿵! 그녀의 다리가 카트 바퀴에 걸렸다. 균형을 잃은 박소희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다. 악! 박소희의 비명.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강민호는 급히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고객님? 그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박소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저리 비켜요. 그녀는 강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자신이 넘어진 곳을 봤다. 짐 카트였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복도에 놔둬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이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에요? 박소희는 자신의 드레스를 가리켰다. 끝 부분에 약간의 얼룩이 묻어 있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였다. 이거 당신이 배상할 거예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내가 왜 진정해요?
당신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내가 다쳤잖아요. 사실 그 카트는 강민호가 놔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소희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때였다. 박소희가 강민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짝! 그녀의 손바닥이 강민호의 뺨을 후려쳤다.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손님이 호텔 직원을 때리다니. 강민호의 뺨이 빨개졌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박소희를 바라볼 뿐이었다. 기분이 좀 풀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박소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흥분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호텔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당장 호텔 매니저 불러요. 아니, 내가 직접 말할게요. 당신 오늘로 해고야. 뭐해? 지금 여기서 나가요. 고객님, 그럴 권한이 고객님께는. 권한 없다고요? 어머, 웃기네. 난 곧 이 호텔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대형 건설 사장이라고요. 이 호텔도 대형 그룹 소유잖아요. 우리 아빠가 대형 그룹 회장님 최측근이에요. 회장님은 자식도 없어서 우리 아빠한테 이 호텔 준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우리 오빠가 여기 대형 그룹 친척이에요. 그럼 내거나 마찬가지지. 소희는 흥분한 상태로 막말과 없는 사실을 내뱉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소희는 계속 말을 쏟아냈다. 내가 시댁에 들어가면 내 아버지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난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 당신 같은 도어맨 하나 자르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박소희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잘 들어요. 이 호텔 직원들. 나 박소희를 기억해둬요. 곧 내가 여기 주인이 될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강민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 이 여자는 절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 바로 그때였다. 회장님. 호텔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도어맨 쪽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회장이라 부르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강민호가 뺨을 맞고 이상한 여자에게 막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지배인이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회장을 부르며 뛰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호텔 로비 입구에서 또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강준서였다. 35살의 준수한 외모. 깔끔한 수트를 입은 그는 급히 달려왔다. 오빠. 박소희는 반가운 듯 강준서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강준서는 그녀를 지나쳐 뺨이 붉어진 도어맨에게로 갔다. 아버지. 강준서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강준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뺨을 살폈다. 순간 로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지금 이 남자가 저 도어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준서야, 괜찮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강준서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아버지 뺨이 왜 이런가요? 준서야, 그리고 이 지배인 주변에 보는 눈이 많군요. 나는 괜찮으니 어서 손님들께 사죄드리고 상황을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 호텔 투숙객이 나섰다. 제가 봤습니다. 저 여자분이 도어맨분을 때렸어요. 자기가 넘어진 것도 스스로 부주의한 건데 도어맨 탓으로 돌리고는 뺨을 때렸습니다. 뭐라고요?
강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천천히 박소희를 돌아봤다. 박소희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다. 아니, 저 호텔 지배인이 저 사람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리고 어떻게 저 도어맨이 강준서의 아버지일 수 있지? 소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강준서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 순간 박소희는 깨달았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기 오빠, 이건 오해예요. 내가 넘어져서 그만 순간 흥분해서 남의 뺨을 때렸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박소희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었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눈물이었다. 호텔의 지배인과 직원들은 급히 이 소동을 수습했다. 강준서는 아버지를 보며 물었다. 아버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러자꾸나. 강민호는 침착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박소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태도부터 저녁에 있었던 무시, 그리고 방금 전의 폭행까지. 그는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사실만을 전달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준서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확인하시려고 도어맨으로 계셨던 겁니까? 그래,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다. 잘 보이려는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오늘 내가 본 것은. 강민호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소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 도어맨이 강준서의 아버지다. 그렇다면 강준서는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준서 오빠, 저기 오빠가 대형그룹이. 속여서 미안해. 여기 이분은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대형그룹 회장이시기도 하고. 털썩. 박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대형그룹 회장.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의 그 사람.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뺨까지 때린 그 도어맨이. 오빠,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아무리 그래도 손찌검까지 너무 심한 것 같아? 강준서의 차가운 목소리. 박소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준서가 소희에게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 안 돼. 오빠, 제발. 박소희는 강준서의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강준서는 냉정하게 그녀를 떼어냈다. 소희야, 나는 오늘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 덕분에 똑똑히 알겠댔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을 내세우며 실수조차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이건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너의 본성이야. 강민호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박소희 씨, 내가 도어맨으로 위장한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은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오늘 당신은 스스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했습니다. 박소희는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봤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신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아들의 미래를 지킬 뿐입니다. 그때 호텔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소희야. 중년 남자가 급히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왔다. 박소희의 아버지 박재민 대형건설 대표이사였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그는 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온 것이었다. 회장님. 박재민은 강민호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박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딸이 저지른 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민호는 박재민을 봤다. 그는 알고 있었다. 박재민이 유능한 경영자라는 것을, 대형 건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실력자라는 것을. 하지만 딸 교육에는 실패했다. 박 대표. 강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당신이 유능한 경영자라는 건 잘 압니다. 대형 건설의 실적이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일은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이건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딸을 귀하게만 키웠습니다. 세상이 만만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 건설의 대표이사가 호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회장님, 제 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파혼만은 막아주십시오.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강준서가 차갑게 말했다. 박 대표님, 일어나십시오. 이건 회사 업무가 아닙니다. 저와 박소희 씨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결혼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소희 씨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가 쓰고 있던 가면을 사랑했다는 것을요. 강준서는 박소희를 봤다. 소희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다정하고 착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대형그룹의 친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어.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너는 나를 똑같이 대했을까? 박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준서의 말이 맞다는 것을. 소희야, 내가 오늘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본인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너의 본성. 나는 그런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없어. 박재민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단순히 딸의 결혼이 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대형그룹의 회장.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젊고 유능한 전문 경영인은 차고 넘쳤기에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박 대표. 강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당신의 경영 능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로 한 가지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그 실패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대형 건설 대표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순간 로비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박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건설사 대표로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정도 섞여 있었다. 당신에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딸을 다시 가르칠 시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시간.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진정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하지만 제가 물러나면 적절한 후임자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고문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월급도 깎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십시오. 1년 아니 6개월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강민호의 제안은 엄밀히 말하면 처벌이었지만 동시에 배려이기도 했다.
그동안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다.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박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그리고 여전히 기회를 주는 강민호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딸을 잘 가르치십시오. 그게 제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재민은 박소희를 돌아봤다. 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소희야, 일어나자. 이제 가야 한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아빠 잘못이기도 하다.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어. 세상이 만만하다고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가르쳤지. 하지만 아빠가 틀렸다. 박재민은 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강민호와 강준서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떠났다. 박소희는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봤다. 강준서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로비에는 강민호와 강준서만 남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흩어졌다. 오늘 있었던 일은 곧 소문이 될 것이다. 대형그룹 회장이 직접 도어맨으로 변장해서 미래의 며느리를 테스트했다는 이야기.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강준서가 여전히 붉은 아버지의 뺨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미리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다, 준서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강민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사랑에 눈이 멀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그녀의 겉모습에 끌렸다고 해서 내를 탓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다행이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만약 결혼한 후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혼은 결혼보다 훨씬 더 아픈 법이야. 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왜 도어맨으로 변장하신 겁니까? 그냥 사람을 시켜서 조사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서야,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내 아버지. 나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회사를 일으키기 전 우리 집은 가난했어. 나는 신문 배달을 하며 학교를 다녔지. 그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강민호의 눈에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달랐다. 내 할머니도 그랬고. 그분은 내가 가난한 신문 배달 소년이었을 때도 나를 존중해줬어.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는 평생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도어맨으로. 그래.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약자 앞에서 드러난다. 나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무런 권력도 없는 그저 평범한 호텔 직원 앞에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실망하셨군요. 실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알게 돼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로비의 샹들리에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버지. 응?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건가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준서야. 내가 순진한 게 아니라 착한 거다. 너는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하지.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다만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는 있겠지. 다음에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본질을 잊지 마라.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권력이나 지위를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인격을 보는 거지.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때도 재벌 후계자였을 때도 똑같이 널 사랑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라. 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결심이 보였다. 다음 날 대형그룹 본사는 조용한 지진을 겪었다. 박재민 대형건설 대표이사가 물러났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였지만 내부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회장의 아들과의 결혼이 깨졌고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강민호는 이 일을 크게 알리지 않았다. 박소희와 박재민에게 마지막 체면을 남겨준 것이다. 대형건설 내부에서는 술렁이었다. 박재민 대표는 유능한 경영자였다. 그가 갑자기 물러난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회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새로운 대표이사로는 부사장이던 김성민이 승진했다. 그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한편 박소희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다. 한때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박재민은 매일 딸의 방문 앞에 서서 말을 걸었다. 소희야, 밥은 먹었니? 대답이 없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3일째 되는 날 박소희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박재민은 딸을 꼭 껴안았다. 아니야, 소희야. 이건 우리 둘 다의 잘못이야. 아빠도 반성하고 있어. 아빠가 너한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어. 돈이 전부라고, 권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가 중요한데? 사람이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진 게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박소희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후회의 눈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눈물. 아빠, 나 준서 오빠를 정말 사랑했던 걸까? 박재민은 잠시 생각했다. 아빠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를 대형그룹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남자로 봤다면 그래도 사랑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 박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확신이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6개월이 지났다. 박소희는 변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노숙자 급식소에서 밥을 나르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녀에게는 낯선 세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진 게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가씨, 처음 왔을 때보다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그래요? 응. 처음에는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심이 느껴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박소희는 할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박재민 역시 변했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삶의 진짜 의미를 되찾았다. 어느 주말 아버지와 딸은 한강을 걸었다. 소희야, 행복하니?
응, 아빠. 이상하게 지금이 더 행복해. 예전에는 명품 가방 하나 살 때마다 행복했는데 그 행복은 금방 사라졌어. 근데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이 웃을 때 그게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행복은 오래가. 박재민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빠도 그래. 예전에는 매출이 오르고 실적이 좋을 때 행복했어. 근데 지금은 너랑 이렇게 산책하는 게 더 행복하다. 아빠, 나 준서 오빠한테 사과하고 싶어. 박재민은 놀라서 딸을 봤다. 용서받으려고? 아니, 용서받을 생각은 없어. 그냥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내가 변했다고 말하고 싶어. 그게 오빠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일주일 후 박소희는 편지를 썼다. 길고 진심 어린 편지.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인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적었다. 편지는 강준서에게 전달됐다. 그는 며칠 동안 그 편지를 읽지 않고 책상 위에 놔뒀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편지를 펼쳤다. 준서 오빠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없다는 것을. 그저 진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오빠 그리고 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때린 것.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권력과 지위로만 봤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어맨이라고 생각했던 회장님을 무시한 것은 사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한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야. 저는 인정합니다. 제 잘못을. 그리고 고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오빠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오빠와 회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저는 제 진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고 싶다는 것을. 오빠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빠를 존중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도 건강하시길,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박소의 올림. 강준서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의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다음 날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소희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쓰여 있더냐? 강준서는 편지를 건넸다. 강민호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다. 그의 표정에도 변화가 일었다. 진심 어린 것 같구나.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강준서는 잠시 망설였다. 답장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녀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조심해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2주 후 박소희와 강준서는 만났다. 장소는 그녀가 봉사하고 있는 요양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박소희는 예전과 달라 보였다.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단순한 티셔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천가방. 화장도 연하게 했다. 오빠 아니 준서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를 편하게 오빠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소희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저는 요양원에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고 밥을 함께 먹고 산책을 도와드려요. 의무감에서요? 박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심이에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웃으실 때 저도 행복해져요. 그게 예전에 명품 가방 살 때보다 더 큰 행복이에요. 강준서는 그녀의 눈을 봤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소희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그날 호텔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박소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불안했어요. 불안? 네. 준서 씨가 저보다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요. 제 아버지가 대형 건설 대표라고는 하지만 사실 전문 경영인일 뿐이잖아요. 주식도 거의 없고. 저는 재벌 2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준서 씨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제가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저를 더 크게 보이려고 했어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거만하게 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특히 제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 앞에서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강준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제 불안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로 해소하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짓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받아들이려고 해요.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로 결정된다는 걸요. 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깨달음입니다. 준서 씨. 네. 저는 준서 씨한테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하고 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해요. 강준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소희 씨,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신 모욕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강준서가 계속 말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존중받을 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마 다시 연인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먼 미래에 좋은 지인 정도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소희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두 사람으로서. 그리고 헤어질 때 박소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서 씨,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진심으로 바랄게요. 소희 씨도요. 계속 지금처럼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날 강준서는 아버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그래, 어떻더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요.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네, 아버지. 너는 그 아이를 아직도 사랑하니? 강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그녀를 사랑한 건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그녀의 이미지를 사랑한 건지. 그렇구나.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지. 그리고 진짜 변화는 시간이 증명해주는 법이야. 그럼 박소희 씨는? 글쎄. 6개월은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시작은 했다고 볼 수 있지. 문제는 그녀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거야. 사람은 힘들 때 본성이 나오는 법이거든. 강준서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다. 아버지, 박재민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달 말에 이사회가 있다. 그때 복귀시킬 생각이야. 정말입니까? 그래. 6개월간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봤다. 매일 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더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대형 건설도 그가 필요해. 새 대표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박재민만큼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 현명하신 결정이십니다, 아버지. 현명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지. 기업은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다만 2번째 기회일 뿐이야. 1년이 더 지났다. 총 1년 6개월의 시간. 박재민은 다시 대형 건설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더 겸손해졌고 직원들을 더 존중하게 됐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다. 실적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 박소희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요양원뿐만 아니라 노숙자 쉼터, 장애인 복지관 등 여러 곳에서 활동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새로운 봉사자가 왔다. 젊은 남자였다. 박소희는 그를 안내하며 요양원을 설명했다. 여기는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들이 계세요. 대화할 때 천천히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진지하게 들었다. 박소희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느껴졌다. 몇 주 후 박소희와 그 남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가까워졌다. 그의 이름은 이민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 소희 씨, 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소희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했다. 제가 예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었죠. 그 대가를 치렀고요. 그 이후로 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봉사활동 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산책을 했다. 하지만 박소희는 조심스러웠다.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전부 말해야 할까?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냈다. 민준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제 과거 이야기요. 네, 물론이죠.
박소희는 모든 것을 말했다. 강준서와의 약혼, 호텔에서의 사건, 회장을 무시하고 때린 일, 약혼 파기, 그리고 그 후의 변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민주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제 아셨으니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소희 씨.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리고 지금의 소희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사람. 제가 본 건 그런 소희 씨예요.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해요, 민준 씨. 과거의 실수가 평생 당신을 정의할 순 없어요. 당신이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박소희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것. 과거의 실수까지도 이해해주는 것. 그로부터 3개월 후 박소희와 민준은 정식으로 연인이 됐다. 박재민도 민준을 만나봤고 마음에 들어했다. 소희야, 이번 남자친구는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응, 아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잘 됐다. 아빠가 볼 때 너희 둘은 잘 어울려. 어느 주말 박소희와 민주는 강남을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소희 씨? 익숙한 목소리. 박소희는 돌아봤다. 강준서였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단정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여성. 준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순간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강준서입니다. 소희, 아니 박소희 씨와 옛날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 네, 들었습니다. 강준서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소희 씨가 제 이야기를 다 하셨나 보네요. 네,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강준서 옆의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김지은이라고 해요. 준서 씨 약혼자예요. 축하드려요. 박소희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소희 씨도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네요. 4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헤어질 때 강준서가 조용히 말했다. 소희 씨, 많이 변하셨네요. 좋은 의미로요. 감사해요, 준서 씨. 그리고 행복하세요. 소희 씨도요. 두 커플은 각자의 길로 갔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각자의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박소희와 민준도 약혼했다. 소박한 약혼식이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작은 레스토랑에서. 초대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약혼식 전날 박소희는 편지를 썼다. 강민호 회장에게 보내는 편지. 회장님께 안녕하세요. 박소희입니다. 2년 전 저는 회장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그날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제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해줬고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결혼합니다. 평범한 회사원과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절 사랑해주는 사람과요. 회장님께서 그날 저를 시험하셨던 것,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제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회장님의 그 시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요. 진심으로요. 회장님과 준서 씨,
그리고 대형 그룹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박소의 올림. 편지는 강민호에게 전달됐다. 그는 편지를 읽고 나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준서야. 내 아버지. 박소희 씨한테서 편지가 왔다. 강준서는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답장을 써야겠구나. 다음 날 박소희는 답장을 받았다. 짧지만 따뜻한 답장이었다. 박소희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듣게 되어 기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강민호. 박소희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5년이 흘렀다. 박소희와 민주는 결혼 3주년을 맞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박소희는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민주는 여전히 회사원이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했다. 주말마다 그들은 여전히 봉사활동을 했다. 이제는 함께. 박재민은 대형 건설 대표이사로서 훌륭히 회사를 이끌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딸의 변화였다. 강준서는 김지은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다. 지은은 준서가 재벌 후계자라는 것을 알기 전부터 그를 사랑했다. 강민호는 여전히 대형 그룹을 이끌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는 생각했다. 그날 도어맨으로 변장했던 그날을. 그의 시험은 한 젊은 여자의 인생을 바꿨다. 아니, 세 사람의 인생을. 박소혜, 박재민, 그리고 강준서. 어느 날 강민호는 회사 로비를 걷고 있었다. 한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수고하십니다. 강민호가 말했다. 청소 직원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우리 회사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청소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회장님이 처음이세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럼 두 번째도 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는 로비를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그는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교훈이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꿨다. 어쩌면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나아지고 있는지도 몰랐다.